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삼성 문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평택 사업장서 어제 투쟁 결의대회도 있고 주주들의 맞불 집회도 있었는데 삼성전자 노조 문제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최성호 노조 위원장 투쟁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더 나은 삼성전자를 만들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했다. 성실하게 교섭했다. 일단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했네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과급 제도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사측은 일회성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교섭을 마무리하려 했다. 저 내용부터 일단 좀 따져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의 당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5월 파업까지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결의대의와 저 지금 투쟁사라고 지금 불리는데 네.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제가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려야 내용을 전반적으로 더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입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어제 은둔하고 있는 이 이른바 주식 전문가 두 분을 취재를 했습니다. 네. 보통 때는 이제 취재하기 힘든 분인데 말씀을 드렸더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거의 변화가 없다. 3,000포인트일 때나 지금같이 6,400포인트 정도의 돌파를 했을 때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SK하이닉스다. 그런데 망연자실. 자, 이게 이 이른바 이 밥의 솥의 밥이 완전히 익기도 전에 지금 2027년, 2028년까지 HBM 고대역풍 메모리가 상당히 흥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른바 인공지능과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우리 반도체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협박을 해버립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협박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더 나은 삼성전자를 만들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했다. 성과급 제도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사측은 교섭을 마무리했다.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저 이야기는 협박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한 30조 원의 이 파업으로 공장이 중단됐을 때 평택만 피해를 입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평택만일까요? 기영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삼성의 이 호황도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국인들이요 더 이상 이제 삼성 종목 이거 미래가 없네, 희망이 없네, 그래 떠날게. 우리 그냥 마이크론으로 인텔로 올라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냉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식이 오르는 것은 그만큼 평가를 받고 또 긍정적인 미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망연자실한데 이 부분을 이 첫 번째 질문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과급 책정 아니 회사가 잘 됐으면 성과급 받아야죠. 하지만 이 성과급을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익이 났고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나 개발 비용 그다음에 회사의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위해서 대비해야 되는 예비 자금 등등 이런 것들을 빼놓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직원들에게 정말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줘야 될 돈 그다음에 주주들도 당연히 배당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될 금액 그다음에 또 다른 이 M&A 등을 통해서 사업 확장을 위한 미래 투자 비용 이런 걸 빼고 난 다음에 노조 측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용 정도가 계산이 됐고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협의를 나눴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이 노동자들은 뭐냐면 그런 거 없어요. 영업이익의 15% 무조건 내놔. 안 내놓으면 우리 파업할 거야. 그리고 우리 성과급 50%라고 했는데 급여의 50%는 아니야. 이거 상환선 없애버려. 본인들이 경영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경영을 하고 나서는 거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뒤에 이제 또 장면이 있으니까요. 이 설명과 함께 경영진 이야기들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영진에 대해서 삼전 노조에서 어떻게 했는지 조합원들이 그 장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사진 한번 먼저 볼게요. 경영진 얼굴을 저렇게 큰 대형 얼굴 사진을 프린팅을 해서 저렇게 놓았습니다. 바닥에 저렇게
깔았어요. 자, 이재용 회장은 째째용이 됐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전시왕이 됐어요. 노태문 사장은 노때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 짓밟고 다닙니다. 조롱하고 다닙니다. 저렇게 지금 또 하나의 걸개 형태의 지금 현수막도 있습니다. 여기다 풀고 가세요 하고 저기다 칼질했나요? 찢었네요. 자, 삼성에서 밥 벌어먹고 있는 저 근로자들, 조합원들도 근로자인데 삼성 회장을 향해서 저렇게 하는 행동 어떤 차원에서 평가를? 당연자실합니다. 조금 전에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이 이재용 삼성 회장을 스탠딩 샌드백이 있거든요. 네. 그거 설치한 거 보셨어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여기 등장하면 때리기라도 할 기세예요. 참. 예. 아니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를 때릴 겁니까?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면 어머니를 때릴 겁니까? 할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할아버지를 주워 팰 겁니까? 저는 이런 말씀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비판은 할 수 있고 비난을 하는 것을 전 그걸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다 좋은 아버지도 아니고 다 좋은 어머니도 아니겠죠.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지만 뭐 거기까지도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니 지금 이 회장을 째째용 그 다음에 지금 이 전 대표를 전영현 사장을 전시왕 독재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태문 사장을 노때문. 저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인 겁니다. 반인륜적인 거예요. 이따가 아주 중요한 건 우리가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시도 눈을 떼거나 귀를 닫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난은 할 수 있어요. 비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재용을 패겠다. 풀고 가세요. 다른 영상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림에 보면 앞서 그림에 그런 게 있어요. 풀고 가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른바 이재용을 째째용이라고 하면서 때려가면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김정은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회장을 사장을 대표를 이거는 있어서는 안 돼요. 공산국가는 이렇게 못해요. 하여튼 죽죠. 북한에서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고사포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 저는 비난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장면을 이 노조의 이 자제들이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빠가 이런 사람들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서 성과급을 요구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재용, 전영현, 노태문 마음에 안 들면 퇴직하세요. 퇴직금 받고 지금 삼성 들어가려고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습니다. 퇴직하세요. 네. 퇴직하세요. 그래요. 뭐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야 되겠습니까? 떠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를 이끄는 저 지도부들 전례 없는 수익을 낳은 건 노조 때문에 낳은 게 아닙니다. 작년 올해 뭐 그 전년도에 삼성전자 수익과 확 달라진 것이 노조가 갑자기 무엇을 잘해서 노조가 대투쟁을 잘해서 대외 협상을 잘해서 국제적인 어떤 관계를 잘 맺어 상품을 노조가 뭐 전격적으로 초기업로 만약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삼성도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이 계속해서 삼한전자였다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만약에 영업이익이 꼴랑 57조 2천억 원이 아니라 정말 역대급 역사적인 57.2조 원의 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5.2조 원이었다면 이런 요구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마이너스였다면 이런 요구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여차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노동자들도 고생했다. 또 야근도 하고 뭐 야근 수당 다 받아갔지만 그래 당신들 열심히 해서 회사가 이렇게 이익이 났으니까 그래 뭐 기술직도 있고 또 임원도 있고 영업직도 있고 하지만 외근직도 있을 테고 일부는 그러면 자 이거 이렇게 해서 나왔고 투명하게 해결을 하잖아요 요새는요. 그럼 이걸 이제 성과급으로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협의를 해보자 어떤 식으로 쓸지 이걸 다 월급으로 줄지 아니면 의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할지 또 향후에 또
노동자들이 나이가 높아지고 앞으로 우리가 좀 불황이 있을 때 모르니까 일종의 연금 형태로 좀 축적을 해두자. 그래서 어려울 때는 회사에서 그걸 나중에 또 더 지급을 해줄게. 여러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절 이런 게 없어요.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이 최성호라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영업이익 보도 난 거 봤어? 15% 내놔. 이거예요. 그러면은 경영자가 왜 필요하고 자 이재용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기들이 경영해서 나가서 자영업하면 돼요. 나가서 자영업하면 됩니다. 자기들도 한번 나가서 사업을 해보면 가게를 열어가지고 저런 삼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게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런 게 다 저는 제가 말씀 삼성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따가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왜 이럴까? 지금 완전히 역대 유례가 없는 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 순방 나가고 중요한 이 청와대에서 그 이전에는 또 대통령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기기 전에 모임만 있으면은 이재용, 정의선 지금 현대자동차도 적자예요. 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가 내려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겨우 이제 힘들다가 무슨 분기 역대급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재용 부르고 뭐 또 마크롱 들어오면 여동생 이부진 부르고 하는데 이럴 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민주노총의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이 장관 자리에 앉아 있고 민주노총 청구서를 잔뜩 지금 뭐 다 세지도 못할 정도의 청구서를 들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 나가도 된다. 아무 말도 못할 거다. 경찰도 우리를 얻지 못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진 보십시오. 자, 툭 하면 부르잖아요. 이재용 옆에 앉혀놓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아이고 이 삼성 노조 이러는데 아이고 우리 이 회장 별명이 째째용이에요? 째째하네 진짜. 롯데문이도 있고 바로 옆에는 전시황이도 있어요. 제가 뭘 해드리면 돼요? 우리 이 회장님 이런 전화 연락이 왔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제발 합리적으로 기업도 보완해야 될 게 있겠죠. 하지만 막무가내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늘 우리가 우려하는 거지만 뭔가 이 축포를 터뜨렸다고 해서 그래? 그럼 우리도 좀 먹을 거 줘. 이러다가 끝장나는 꼴을 여러 번 봤다라는 말씀을 역사적으로 또 주변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 봤다는 사실을 거듭 주지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삼성 주주들의 반응도 한번 그래도 지켜봐야 되겠죠. 삼성 주주들은 어떤 현장에서 어떤 걸 요구했을까요? 삼성 이 주주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측 뒤에 수백만 명의 주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왔다. 노조의 요구는 악덕 채권 업자와 다르지 않다. 공장의 지분을 가진 진짜 주인은 주주다. 공장을 멈춰 세우는 것은 주주들 자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다. 그래서 왜 나왔는지 지금 삼성 노조의 저런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삼성을 지금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악덕 채권업자들이냐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시면 망연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봤을 때는 소액 주주든 또 일정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든 간에 500만입니다. 삼성 근로자가 뭐 해외까지 다 포함해서 500만 되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500만이라는 것은 이건 거의 국민 기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5천만 명 중에서 사실 경제권이 있는 한 3,500만 명 중에서 500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장주 역할을 시총 1위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배당금이 11조다. 그런데 직원들이 지금 배당을 올해 뭐 300조가 나온다고 해서 40조를 요구한다. 이게 말이나 될 이야기냐. 그걸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삼성이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전부 배당금 내놔라고 이야기 못한다. 아시지만 상법도 바뀌어서 주주의 이익에 대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주들 모임에 사람들 많이 모이겠어요. 이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다 생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생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당수가.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발 합리적이자. 그러니까 억지 주장 좀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합리적이자. 우리 좀 상식을 가지고 있자.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게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노동자들도 중요하다. 노동자들은 진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요구는 악덕 채권업자나 다름없다. 아니 기업이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희생을 감수하겠다.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는 대단한 기업의 직원이지만 우리 월급을 그건 반으로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이재용 너 얼마나 주식 가지고 있니? 너 뭐 또 이 이른바 삼성 일가들이 얼마나 주식 가지고 있니? 그러니까 악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주들마저도 이러다가는 왜냐하면 이러다가 삼성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불과 1년 2년 전에 희청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줄 모른다라는 절박한 마음에 지금 주주들까지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이어지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이 삼성 얘기하다 보니까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노동부 장관 이야기를 해보죠. 이건 CEO와 관련된 연결된 이야기니까 삼성 문제와도 사실 연결이 돼 있는데, 삼성 문제에서는 노동부 장관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삼성 노조의 저 막장 행위에는 입을 닫으면서 CEO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영훈 장관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다. 다단계 계약 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다. 뭐 민주노총 출신이라 그 출신답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저 내용 분석도 좀 해주시고. 요 화면을 그대로 놔두세요. 예. 또 하나는 네. 다단계 관련이라는 거, 우리 산업이나 뭐 기업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저걸 다단계 구조라고도 이야기를 딱 고정 용어를 쓰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키워드가 제가 망연자실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망연자실한 거예요. 저는 참 이재명 정부에서 특이사항이 하나가 아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을 몰라요. 네.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을 몰라요.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망연자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국가라는 것은 이 사회라는 것은 경제가 돌아가야 되잖아, 그죠? 경제가 돌아가려면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돌릴 수 있는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중재 역할이에요. 네.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기업은 그러면 삼성만 놓고 봤을 때 삼성이 있으면 이미 노동자 쪽은 민주노총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잖아요. 네. 그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뭡니까? 그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시켜줬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편 들으겠구나. 기업은 막 까겠구나. 자, 그 첫 번째고요. 망연자실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노란봉투법이 뭔지 아세요? 시청자분들은 뭔지 아세요? 자, 노란봉투법은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노란봉투법을 이야기하냐면 집회, 시위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지금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집회, 시위 니들 마음대로 해라. 대신 배상 안 물릴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집회, 시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노동법에 보면 집회, 시위 할 수 있죠. 기업 편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무조건 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노란봉투법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삼성처럼 이 임금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삼성이 줘야 될 임금 안 줬습니까? 줘야 될 임금 안 주면 할 수도 있죠. 줘야 될 임금 안 준 것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배상 안 합니다. 아까 부른명이 뭐라고 했으면 최성호가 다음 달에 파업한다 그랬죠. 네. 그 파업하게 되면 삼성은 30조 원의 손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
책임과 비용을 배상을 물릴 수가 없어요. 자, 이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뭐냐? 이 CU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삼성과 연계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이른바 이 외가 쪽이죠. 홍나희 여사의 이 남동생이 운영하는 이 보광그룹의 이 CU입니다. 중앙일보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형제 사이로. 그런데 이 보광 CU의 진주의 이 물류 공장에서 뭐냐면 이번에 아시겠습니다만 그 화물차를 몰고 나온 사람은 비노조원이에요. 예. 여러분들 간단해요. 노조원들은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를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노란봉투법 통과됐으니까 법입니다. 시위를 하잖아요. 그럼 그 비노조원의 차량 어떻게 해야 되죠?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비노조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빠져나가면은 이 집회와 시위와 파업의 동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차를 막아버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사망 사건 이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따지지 않겠습니다. 기본을 따지는 겁니다. 비노조는 그냥 놔두면 돼요. 우리는 시위하면 돼요. 비노조는 비노조야. 파업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집회 시위법입니다. 집회 시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회 시위 하세요. 하지만 기업은 어떻게 해요? 공장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체 노동자들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을 멈추지 못하도록 외국의 이런 이 집회 시위법은 공장이 아니라 공장 바깥에 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만약에 이것이 불법적으로 손해를 안겼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상을 매기게 하는 게 이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가다가 유리창 하나 깨뜨려도 좀 물려줘야 돼요.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법질서입니다. 그런데 비노조원이 지나가려고 하는 그 차량을 막다가 이 새끼 네가 이거 나가면 우리 큰일 나. 저는 이걸 따지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치고 갔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따지지 않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 지금 삼성 CEO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안 읽어본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법을 안 읽어본 겁니다. 외국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단계 계약 구조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아니 그러면 계약 구조가 문제면 자 그럼 기업이 강요를 했나요? 이런 구조가 다양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노동자들은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일종의 이 영업 방식이고 계약 구조고 한데 이 부분을 그러면 때려 엎어버리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도 있고 각종 중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게 문제냐 입법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집권 여당이 있는 집권 여당이야 지금 뭐 국정조사 그걸로 때려잡아야 되니까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안도 있지만 이런 민생과 관련된 청교하게 지금 현장에 가서 CU 현장에 간 민주당 공무원이 집권 여당 공무원이 있나요? 노동위 이 소속된 국회의원이 있나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지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고 사건이 터진 것은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노동부 장관이 할 이야기입니까? 예.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다단계 그렇습니다. 계약 구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CU 경우에 본사가 있고요. 당연히 제조 생산하는 또는 제조를 포장하는 회사가 있고 배송 물류하는 회사가 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편의점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까? 단계가 나눠져 있죠. 그리고 해당 회사가 있어요. 자, 이걸 다단계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필요에 따라 기업들이 그걸 3단계로 운영하는 데 있고 4단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2단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일 다단계 기업 구조라면 이제 다단계 회사가 CU가 되는 건데 삼성과 현대도 다 다단계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을 빗대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밑에는 수석이 비서실장이 있어요. 그 밑에 수석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비서관이 있어요. 그 밑에 행정관이 있어요. 최소한 4단계가 있어요. 내각으로 가면 이재명 밑에 장관이 있어요. 실장이 있어요. 국장이 있어요. 과장이 있어요. 사무관이 있어요. 일반 직원이 있습니다. 6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은 다단계 행정부 수장이 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필요에 따라 그 기업이나 산업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단계 계약 구조다, 다단계 구조로 해서 기업을 다단계 기업으로 몰아가는 이제는 이재명을 이제는 그러면 다단계 뭐 행정부 수장 이렇게 지금 몰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악당을 찾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대상을 이른바 이게 제가 그때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른바 우리의 그 정서적인 부분들 이른바 사장 나와.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가지고 분명히 계약 상대장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따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심리는 어떠냐 하면은 그 사람 위에 또 누가 있고 누가 있으니까 사장 나와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매니저하고 문제가 생기면 매니저하고 문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매니저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야 사장 나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심리적으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CU 화물연대가 왜 집회 시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왜 하는 겁니까? 그거부터 여쭤보게 왜 하는 겁니까? 비용 때문이죠. 네네. 돈 때문이에요. 충분히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무에 시달린다고 생각. 이거야말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단순간에 그럼 사장 나와 그래서 야 돈 나 우리 많이 못 받았어. 이거 나 못 참겠어. 노란봉투법도 생겼으니까 니들 꼼짝 마. 우리 집회 시위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BGF 리테일이라는 회사가 좀 시급하도록 해줄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다단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러면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기서 오는 비용적 구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 비용적 구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따져봐 볼 부분인 거지. 그래서 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수도 없이 우리 패널마에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른바 진상 손님 수준에서 사장 나와 하던 걸 법적으로 허용해 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법적으로 아예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뭐가 문제냐, 별 어려움이 없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는 지나가던 뭐 행인들까지도 야 사장 나와가 된다라는 걸 우려하는 겁니다. 이제는 초기 단계니까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확산되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노란봉투법이 가장 그걸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그 동안에는 사장 나와 그래도 사장도 나와서 야 그럼 나 너한테 뭐 물건 안 팔아 이러면 됐던 거거든요. 이제는 뭐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야 사장 나와 나 안 나가 못 하는 거예요. 법 때문에. 그러니까 김영훈 교육노동부 장관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노란봉투법은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실현돼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네. 한 가지 더 다른 장면 살펴볼게요. 지금 편의점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물건이 안 팔린다는 것도 물론 당연히 정상적으로 뭐 삼갑 김밥도 안 들어오고 도시락도 안 들어오고 뭐 여기에다 의약품도 안 들어오고 계속 안 들어오는 게 막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빈 편의점들이 막 어떤 배치돼야 할 물건들이 없으니까 고객들이 오다가 돌아가고 물건이 없으니까 또 외면하고 신뢰도 떨어지고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을 제기를 했어요. 자, CU 파업 점주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냐? 협상 테이블에 왜 우리는 그러면 빠져 있는 거냐?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노동부가 상당히 뭐 이 부분을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 비지프 경우에도 불매운동까지 CU 불매운동까지도 걱정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진 후에 바로 교섭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화물연대와 교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편의점 점주들은
이 협상의 주역에서 빠지게 하느냐 이 문제도 제기가 됐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CU 편의점 점주들은 망연자실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CU가 그전에는 패밀리마트였습니다. 네. 일본과 연계된 프랜차이즈로 운영이 되다가 이걸 이제 보강해서 이른바 자체 브랜드인 CU가 되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몽골리아 이 몽골리아를 가더라도 이게 한국이야 할 정도로 CU 편의점이 많습니다. 그만큼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 안착을 시킨 거죠. 그런데 제가 망연자실 말씀드리는 건 이 계약 구조에 CU 점주는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주들은 뭐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최근에 편의점이 굉장히 노동 구조가 악화돼 있어요. 왜?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는 올라가죠. 이제는 고용을 못 해요. 파타임. 그러니까 점주가 24시간 못하는 곳에서는 2-3시간 쪽잠을 자고 그 편의점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편의점이 어떤 구조냐면 CU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최근에 들어서 또 파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GS24입니다. 네. GS 프레시까지 운영을 또 이마트에서도 이 편의점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또 미니스탑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마저도 여기에 들어가서 뭘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게 막 유튜브 상으로 퍼졌단 말이에요. 또 K-팝 데몬헌터스를 통해서 한국 편의점에 가면은 김밥과 삼각김밥과 라면을 먹을 수 있다. 불닭 볶음밥을 먹을 수 있다. 불닭 볶음면을 먹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편의점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객들이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삼각김밥이 없어? 내가 원하는 계란이 없어?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없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CU 지금 이 점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가만히 보세요. 이 모기업인 CU의 BGF 리테일은 BGF가 왜 BGF인지 알겠죠? BG가 보강의 머리 글자, F가 푸드, 보강 푸드. 그래서 이제 보강 푸드가 이걸 담당하는데 아니 보강 푸드는 그래요. 우리 그래 뭐 다른 또 대체업자들 고르고 비노조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화물 돌리면 돼. 손해볼 거 별로 없어. 화물연대 노조는 우리는 그냥 뜯어내면 돼. 집회 시위 계속해서 우리 요구 관철될 때까지 한 다음에 우리는 피해 보상 고소고발하면 돼.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점주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김영훈 장관은 이 CU 점주들을 대변하는 장관은 아닌가요? 그럼 중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이 사람은 중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란이 전국에 많은 여러분들 몇 개인지 압니까? 18,711개입니다. 정확하게. 18,011개의 점주들은 매일매일 이런 상황에 울 수밖에 없어요. 손님들이 왔다가 A 없네? 그럼 우리 GS로 갈게요. A 없네? 우리 그냥 이마트로 갈게요. 이런 상황에서 점주들은 이게 여러분들 하나 팔아가지고 남는 마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망연자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CU 문제 좀 먼저 다뤄봤고요. 이제 이란 문제, 중동 사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요 장면, 네 장면을 크게 나눠서 좀 압축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됐던 이란의 나포 장면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갈리바프가 사임했다는 소식까지 이제 아침에 전해졌는데 그 소식과 함께 같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복면을 쓰고 사다리를 타고 돌격하는 그런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원들의 모습, 선박을 납포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영상 직접 한번 지금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예,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직접 공개를 한 거예요. 성명을 내면서 직접 공개를
한 건데 저 장면 복면 쓴 장면까지 공개를 그것까지 얼굴은 공개는 안 했는데 어떤 차원의 문제로 보세요? 뭐 이것도 역시 망연자실이죠. 이제는 정말 중동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테러로 변모했다. 저게 뭐냐면 이른바 공포 이 확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얼굴이 아니라 테러.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정체를 숨기고 공격할 수도 있다.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걸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이판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선박도 그렇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중동 사태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경우에도 뭐냐면 지금 전면전으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조차도 지금 게릴라로 나오는 이란을 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우리도 또 동북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도 심지어는 파키스탄까지. 여러분들 파키스탄이 이렇게 협상에 목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파키스탄의 기름값이 장난 아니게 많이 올랐어요.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가 파키스탄은 정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똥이 고스란히 이란의 석유를 가져와야 되는 파키스탄에까지 튀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그렇게나 중재의 절박한 이유, 물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인도와의 어떤 견제 관계 이런 것도 외교적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상황은 복면을 쓰고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4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동 사태는 막 나가자, 막무가내, 막가파식 상황 전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의 휴전이 지금 26일까지 그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휴전 시간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관련해서는 3주간 휴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이란과의 휴전은 3, 4일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36시간에서 72시간 내 회담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섞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란 내부 상황은 아까 갈리바프 이란 의장이자 협상단 대표가 사임을 했다. 혁명수비대한테 완전 밀려서 사임을 했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종전협상 둘러싼 상황이나 이란 내부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발언도 하지만 또 협상에 대한 여지를 상당히 또 열어놓고 있어요. 이것이 네.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 자체도 망연자실하다. 왜?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를 본인 스스로가 망연자실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짜입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21일 또는 22일에
이 휴전 최종 타결이 안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언제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6일 내지 27일입니다. 자, 이란 휴전 27일까지 이야기한 것은 보통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여지를 줍니다. 자, 이스라엘에 통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하고도 이제는 최종 호흡을 맞출 수밖에 없다. 왜 26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바로 28일 날 미국 의회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관련된 겁니다. 왜? 이제 60일 동안은 트럼프 마음대로 이렇게 전투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60일이 지나면 뭡니까?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법이 그게 뭐냐면 War Powers Act, War Powers Act, 전쟁 수행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 의회의 War Powers Act의 이 승인을 approved 받아야 전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는 법안들이 올라왔는데 다 이 트럼프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것에 대해서 부결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한두 표 차이야. 한두 표 차이라는 것은 미국 국내 여론이 안 좋아져요. 공화당 의원들마저도 11월 중간선거 지역 여론을 생각할 때는 5월 달 넘어가면 이게 트럼프 전쟁을 부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그 법을 지난번에 관세 협상도 연방 대법원에서 합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취소하는 또 이 상황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로서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6일까지 27일까지 제 분석으로는 저도 뭐 길을 쫑고 돼서 CNN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원어로요. 근데 지금 대체로 저는 한 27일쯤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트럼프로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를 이 핵과 관련해서 끌어내고 이스라엘을 안심시킨 다음에 성전보를 울릴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른 장면 한번 보겠어요. 그런데 댓글도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이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란이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리는 상황에서 이란 강경파들 중심으로는 스스로 계속 승리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사적 때려 맞아도 뭐 몇 가지 드론 몇 가지로 해도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서 우리는 승리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군사적으로 망가져도 실제로 대응에 맞서도 뭐 밀리는 상황에도 그런 상황인데 이런 장면까지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해적 케이블, 호르무즈 해적 케이블을 공격할 수 있다. 새로운 공격 목표로 정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이 타스님 통신이 있죠. 이쪽에 좀 관영 매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타스님 통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페르시아만 해저 인터넷 케이블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상세히 지도화하며 이 지역의 디지털 기반 시설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혁명수비대가 진짜 인터넷 케이블을 공격한다면 중도 국가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이제 타격이 심할 거다 이런 분석은 실제로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싶잖아요, 그죠? 예.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은 뭐 이게 뜬금없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 아닙니다. 이거 역시 망연자실한 건데, 자 호르무즈 해협에 이 해저 케이블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뭐냐? 미국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빅테이크 기업들이 이 이른바 호르무즈 남부의 이 중동 국가들의 투자까지 합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지도 그대로 두세요. 어마어마한 정도의 이 이른바 IT 빅테크 관련된 투자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이 중동 국가들도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카타르,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언젠가는 석유가 끊길지도 모른다. LNG가 끊길지도 모른다 해서 지금 원전도 아랍에미레이트 우리의 바라크 원전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아마존, 미국의 MS, 미국의 뭐 구글 엄청난 투자를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이제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육로를 지나가면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비용도 많이 듭니다. 수리할 때도 엄청나게 그 국가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해저에 있으면 거의 고장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와 관련돼 있냐? 금융. 실제로 전 세계 오일 거래도 이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정보. 엄청난 정보들이 이 해저 케이블에 광 케이블에 암호화된 이 신호를 통해서 코드를 통해서 서로 간에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끊겨버리면 중동 국가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뭐 인터넷이 안 된다. 여러분들 인터넷이 안 되는 건요. 그냥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통해서도 극복이 돼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의 피해를 입습니다. 어디가? 미국이. 그래서 지금 이란이 혁명 수비대의 잠수부 우리로 치면은 UDT죠. 이걸 밑에 물 밑으로 이제 잠수시켜가지고 투입해가지고 이게 대체로 낮은 물에 있어요. 아주 깊은 물도 아니에요. 낮은 물에 이렇게 배가 다니지 않을 그런 오히려 얕은 물을 지나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끊어버리겠죠. 전기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른바 미국의 목줄을 쥐고 안 되겠다. 미국에서 민간 기업들이 그거 이렇게 안 되면 돼요. 지금 빨리 트럼프 전쟁 중단하세요. 이 여론을 끌어내려고 하는 도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결국은 목표는 미국을 결국은 전쟁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다. 중동 국가나 유럽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JK 해저 케이블은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해저 케이블을 공격하는 할지 그럴 경우에 유럽 중동 지역이 어떤 타격을 받을지 이런 분석이 있었죠. 그것이 새롭게 나온 상황이네요. 또 하나의 장면,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 되겠는데요. 자,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서 나비 효과 여러 형태가 있는데 최근에 계속 몇 번 두세 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초대형 유조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파나마 운하 통항료가 10배까지 5배, 10배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네요. 그렇죠. 왜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원유를 못 가져오니까 원유 못 가져오면 자동차도 못 다니고 또 발전소도 못 되니까 전기도 끊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산 원유 또 일부 베네수엘라 또 원유 이걸 이제 끌어다가 멕시코 원유 이걸 통해서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오려면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호르무즈 해협, 지금 파나마 운하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보다 정말 이른바 이 파나마 운하를 통행하려고 하는 요구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듯이 미주 파나마 운항의 통항료가 10배나 폭등을 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도 우리가 어디 가면은 항상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선 통행권. 이건 또 더 비싸. 통과하는데 몇십억을 내야 돼요. 우리 좀 급해가지고 이 화물은 고가예요. 또 급히 써야 되는 항공유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비싼 기름이에요. 빨리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화면 보세요.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를 안 거치면 여러분들 저 남아메리카 돌아가지고 저 밑에 아르헨티나의 펭귄까지 보고 빙하까지 보고 돌아서 아시아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를 슝 거치면은 텍사스의 원유까지도 그대로 태평양을 건너서 바로 올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선 통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우선 통행하는 데는 지금 호르무즈에서 이란이 그때 돈 달라고 했던 게 30억인가 그랬잖아요. 예.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유가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유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유가는 뭐냐면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갈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시끄러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본인이 투자를 내렸던 에너지 쪽을 매도를 해버렸다. 이른바 에너지 관련돼서 배팅했던 돈을 빼면서 상당한 또 수익을 올렸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내려갈 때는 또 저가 매수했다. 이런 의심이 들면서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개인적으로도 에너지 이 수익 또 국가적으로도 미국 원유가 많이 팔려나가면서 에너지 패권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일본과 한국을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시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통행료가 올라갔던 뉴스를 보면서 와 이거 엄청난 뉴스네 할 거 아니라 여러분들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유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두 번째, 미국이 에너지 패권의 중심에 다시 서면서 한국은 상당히 이 미국의 에너지 개발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투자를 일본과 함께 요구받을 수밖에는 대만과 함께 요구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분석해내고 유추해내야 여러분들의 이해관계. 자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학개미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라는 게 아마 의견이 통찰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사이에 TV7376님께서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고요. 테스타 로라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늦게 소개를 해드린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2부에서 국내 문제와 이란 사태에서 중요 핵심 꼭지점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4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제4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광고를 했었던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울트라 맥스, 이미 판매 건수 300만 돌파로 너무나 유명한 제품인데 이번에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2+2 이벤트입니다. 2개를 구매하시면 2개를 더 얹어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난번에서도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이 왜 300만 주문이 돌파한 게 괜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었는데, 이 압도적인 고함량 그리고 울트라 맥스라는 카피라이트가 들어간 것처럼 정말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에 펜앤마이크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알부민 울트라 맥스 2+2 이벤트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 1522-1331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